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20일 전 세계는 충격스러운 발표를 접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죠.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수도 키이우를 포함 우크라이나 전역에 총 18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그 중에는 6발의 킨잘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습니다. 사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지만 킨잘은 다릅니다. 왜냐면 그간 전 세계에서 사용된 적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에 의해 실전에서 최초 2022년 최초 사용로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푸틴이 킨잘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말하길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라고 장담했는데 그 속도가 충격적입니다. 마하 10, 즉 시속 12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움직이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려면 그 궤도를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타격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도 마하 10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이 그야말로 미친 도전에 나서기로 선언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손에 꼽이는 열강뿐 아니라 안보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국가라면 너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무기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사닉 미설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 이를 쉽게 정의하자면 최대한 신속히 표적에 접근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미사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속이란 마하 5, 즉 시속 620km를 넘어야 하는데 이 속도로 접근한다면 이를 인지해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도시든 몇 시간 내로 타격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196km 떨어진 평양도 고작 1분 30초면 도달하죠. 이럴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제약도 현재는 없습니다. 굳이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나 집속탄 등 금지 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속 60km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바탕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방어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분야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와 같은 국가에 더해 한국도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발사체를 활용한 아방가르드를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8년 3월 푸틴은 국정연설에서 아방가르드 ICBM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방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2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신무기로 NATO 북 대서양 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때만 해도 허풍으로 들렸던 그의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그해 12월 아방가르드 발사에 성공하더니 마하 8로 20km밖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킨잘까지 보유했고 우크라이나에 킨잘을 쏜 겁니다. 중국 역시 신속히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2014년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중국은 등평 17이라는 길이 11m, 무게 15톤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간수성에서 쏘아 올렸고 2021년 7월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싱콩이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개발에도 성공했지만 소련과 맺은 조커리 핵 전력 조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종지했다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조 4억억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조만간 이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2년 1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0km밖에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북한의 검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발사 후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에 현재 패트리어트와 더불어 우리가 보유한 어떤 방어 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이 사업추진 기본 전략안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블록 3 사업추진안 등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의 LSAM은 요격 가능 고도가 40km에서 70km 사이로 새롭게 개발을 추진하는 LSAM은 방어 범위를 약 3배 넓힐 계획인데 이는 미국의 사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포함되는데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 공력 비행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까지 우리 군은 약 2조 7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무기 체계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천공이로 불리는 MSAM 블록 2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MSAM 블록 3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천공이의 경우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 고도가 15km에서 40km로 알려져 있는데 UAE가 작년 약 4조 원 어치를 구매했고 현재도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철발이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1979년부터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한미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거리 800km 미사일 개발 제한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국은 고체 연료든 사거리든 탄두 종량이든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무서운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무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간 한미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를 늘릴수록 탄도 무게를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형무사의 경우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종량은 2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은 4에서 5톤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가분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껏 형무사는 진짜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이나 주변국이 절대로 알면 안 될 극비무기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대부분 가짜 미사일을 공개해왔죠. 현무가 이처럼 가분수 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을 갖춘 이유는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에 운동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통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 종금속을 가득 채운 현무사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대신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켰죠. 만약 현무사가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시켜 최대한의 파괴력을 갖게 될 겁니다.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국 역시 이 게임 체인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기념식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상부의 명령만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은 전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1979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미사일을 개발한 성과 덕분에 그 기술 데이터를 차근차근 축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해냈습니다.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이 알려지고 2021년 공군이 신규 소요를 결정했는데 올 2023년 하반기에는 벌써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 시험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계획부터 시험 발사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에서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는데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아닌 고속 비행에 의한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이미 2007년에 엔진을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시험 발사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사를 선택했을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공군이 소요를 결정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전투기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경우 빠른 가동이 장점인데 하늘에서 쏘는 만큼 지대지에 비해 더 빨리 목표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상 한국의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단 1분 30초면 평양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 북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시야를 확장하면 전 세계 군사력 4위에 빛나는 인도가 있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은 아예 동아시아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중 한국가라도 앙심을 품는 순간 동북아는 당장이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보통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생명체의 강함은 온실 속 화초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비를 투입하고 무기를 수임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든 전면에 내세워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휘둘리지 않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꾸준히 유지해야겠습니다. 날아오는 적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국산 해공 요격 미사일의 세부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두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수면 위를 낮게 스치듯이 비행할 수 있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증강하고 있어 해공 같은 함대공 요격 미사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최근 국산 함대공 요격 미사일 해공의 첫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은 지난 2021년 12월 이뤄졌지만 기품원은 최근에야 세부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품질 인증 사격은 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품원은 두 발의 해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모두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영상에서 해공은 해군 신형 호위함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공은 적 고기동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측 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측 추력기는 천궁이 국산 요격 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 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해공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과 LI진엑스원 등이 개발했습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데요. 해공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됐으며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구축함 KDDX 등에 2036년까지 7,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배치될 예정입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에 한국형 수직발사기 KVLS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공은 음속 이하 속도의 아음속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이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이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이다. 해공은 무선 주파수 RF, 열 영상 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습니다. RF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적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 히투킬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군과 수중 유도무기 중어레이 범상어의 2차 양산이 본격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해군 및 범상어 2차 양산을 위한 통합 착수회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작년 12월 LIG넥스1과 해공 3,508억 원, 범상어 3,198억 원 등 총 6,700여억 원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을 각각 체결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공은 함정을 위협하는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함정방어 유도무기로서 미국 레이시온으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이던 RAM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범상어는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수중 유도무기로서 2019년 국내 개발에 성공한 무기체계입니다. 범상어는 기존 중어레보다 속도 탐지 능력 및 사거리 등이 향상됐습니다. 두 무기체계는 작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고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최초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해공은 앞으로 2차 양산을 통해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에 순차적으로 탑재되며 함정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의 3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적 잠수함 수상함에 대한 원거리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유도무기를 적기에 생산에 전력화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첨단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벌 뉴스 네이벌 누즈에서도 이 소식에 크게 기사를 내며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해군과 범상어의 본격 2차 양산이 시작된 가운데 특히 최근 해공의 사격시험 장면이 이례적으로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시범 사격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번에 방사청이 공개한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오늘은 최근 공개된 해공의 놀라운 시범 사격 장면을 전달드리며 해공이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과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해공 품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장면이 이번에 방사청을 통해 최초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품질인증 사격은 성능이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해공 미사일이 대량 양산으로 가는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발사 시험은 해군에 배치된 대구급 차기호위함에서 실제로 발사가 진행됐으며 1차, 2차 모두 성공했는데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해공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며 해군 함정의 기본적인 방어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공의 실사격 모습을 직접 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해공의 우수한 품질을 검증해낸 것입니다. 이 영상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름도 멋있는 해공. 격추 장면을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짜 시원시원하게 명중시키네 목표물을 향하는 포물선이 너무 아름다움. 30여 년 전 고속정 탔던 수병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해군과 방사청 관계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해공 개발 관계자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개발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해공이도 개발 중이라는데 LSAM 해상형을 비롯해 모두 성공적으로 전력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공은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유도무기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RIM-116 RAMROL LING F레임 미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과거 우리 해군은 함대공 미사일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며 레이시온사의 SME 스탠다드 RIM-7C 스페로 RIM-116램을 각종 함정에서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산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해군 개발 프로젝트 SAAM을 착수한 지 7년 만에 결국 해궁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궁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고도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LSAM과 함께 해궁의 모형을 전격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의 실패에 양산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해궁은 파이어 앤 포겟, 즉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20여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미사일과 같은 액티브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하는 이중 탐지기 체계를 갖추며 프랑스 미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미사일 발당 가격은 10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급의 외국산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각에서는 해궁에 대해 불안한 시선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과거 시험평가 과정에서 해궁이 기록한 명중률이 완벽하지 않았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요격 능력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찜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격시험 장면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킨 것입니다. 공개된 해궁의 스펙을 보면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대규모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센서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며 추적 요격하는 이중 탐색 기능을 갖췄습니다. 즉 다변화는 해상 환경에서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해궁은 크기도 작아 수직 발사관 하나에 4발이 탑재되며 특히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함정의 기동 상황과 표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필요시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 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마하 3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도 전격 성공하면서 해군과 CIWS-2로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SAM으로 장거리 대공 방어를 하고 해군과 한국형 CIWS-2로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 방어망을 구성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방공 미사일 수준은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자화자찬하는 55형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크기만 크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배수량이 13영티에 달하는 55급에 장착된 함대공 미사일이 우리 대구급 호위함에 장착되는 것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자 최대급 수상 전투함인 55형 구축함의 함대 공미사일 실사격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55형이 함포 사격을 하는 모습은 진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함대 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실사격에 쓰인 미사일은 중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베껴다 만들었지만 가장 초기 버전인 1970년대 수준으로 복제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제 S-300의 기술을 원천으로 했지만 최신 모델이 아닌 예전 모델로 잘못 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정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수준을 보면 아무리 최신형으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업그레이드된 기술 수준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편 해궁은 개량 버전을 만들어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수준을 자신감 있게 드러낸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군이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탄으로 해궁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란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를 비롯한 장거리 공격용 화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경우 장사정포 중에서도 일종의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 요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북한이 한 번에 수백 기 이상 발사할 방사포에 대응하고 주요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요격탄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궁을 개량해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탄으로 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해궁을 개량할 경우 이점도 많습니다. 먼저 검증된 기술을 쓸 수 있어 요격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위한 부품 확보,
정비 인프라 운용 차원에서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공은 적외선 탐색기와 레이더 탐색기를 복합적으로 탑재해 다중 모드로 표적을 추적하는 미사일이라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지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함대공 미사일 해공을 방사포 대응용으로 개량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해공 미사일이 해상은 물론 수도권의 방패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공으로 인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함정 방어 유도무기 해공의 본격적인 활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 U-206A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에서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 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부 SAAB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 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 보수를 말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일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비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안급 39어를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 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 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일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1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4 전차 28대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습함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습함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나마고세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지넥스원 등 방산 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 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롭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3호기의 시험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집적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R을 도입하면서 절충 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에 탑재해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등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NX1은 2023 공군 민군 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NX1이 공개한 FA-50 AESA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의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에서 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 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 AESA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0의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체계팀 곽재진 수석 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NX1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NX1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를 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NX1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건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소프트웨어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공, 해공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